네, 안녕하세요. 황지장 약사입니다. 오늘은 6강 셀코디 세포순환치유요법 소화기 위장관 간담 관련 약국 OTC에 대해서 간단하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순서는 소화기 질환의 종류와 원인, 그리고 일반 의약품들, 그리고 한약제제, 그리고 기능성 식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루고요. 그리고 약국 OTC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위점막의 생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 본격적인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점막은 기본적으로 방어인자와 공격인자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방어인자라고 하면 이렇게 중탄산이온이나 알칼리성 점액질, 프로스타글란딘, 그리고 억제성 호르몬인 소마토스타틴,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가 되겠고요. 공격인자라고 하면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이나 위산, 소화효소, 그리고 엔세이드, 음주흡연, 스트레스가 되겠습니다. 위점막은 기본적으로 요 모세혈관으로부터 혈류를 통해서 혈액이나 여러 가지 영양분을 공급을 받고 이 점막세포들이 소화효소나 위액이나 점액질을 분비를 하게 되면 이 점막세포 위에는 중성의 상태를 유지를 하면서 그 위에 위장 내부에서는 아주 강산의 형태로 위산과 소화효소가 섞여 있는 형태에서 음식물을 이제 분해를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방어인자와 공격인자의 적절한 균형인데요. 공격인자가 너무 강해지면 위염이나 위궤양이 생기게 되겠죠.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위장은 굉장히 단순한 구조입니다. 그냥 주머니죠. 단순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서 위산이 강산이 분비가 되고 그리고 그 미생물 병원균이 섞여 있는 음식물이 들어오게 되는 어떻게 보면 가혹한 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벽은 굉장히 가혹한 환경에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 보호 기전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상피세포가 길게 구조를 이루고 있고요. 이 상피세포 사이사이에서 점액질이라던가 알칼리성 분비물이 이제 분비가 되면서 점막을 자체적으로 보호를 하죠. 그리고 이 가혹한 환경에서 손상을 잘 받기 때문에 그만큼 재생력도 빠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위장에서 음식물이 들어오고 위산과 소화효소가 위벽에서 분비가 되면 이 혼합된 음식물은 이 위장의 제일 아랫부분에 가장 먼저 쌓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제일 아랫부분에 위궤양이 잘 생기게 됩니다. 대신 이 아랫부분은 두 그 구조를 비교해 보면 이 왼쪽이 아랫부분의 구조고요. 오른쪽이 이 위벽의 그 구조인데요. 아랫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상피세포가 길게 늘어져 있고 그리고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이 점액질 보호 점액질이 더 많이 분비가 됩니다. 그리고 위벽에서는 상대적으로 소화효소가 더 많이 분비가 되는 이런 구조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위점막은 굉장히 위 구조는 단순한 구조이긴 하지만 위점막을 이루는 세포들은 이 다양한 세포들이 서로 협력과 조화를 통해서 적절한 그 위에 들어온 음식물을 소화하면서도 자체 방어 기전을 통해서 위벽을 보호하는 이런 구조라고 하겠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 위점막의 공격인자를 억제를 하고 점막의 방어인자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기본적으로 위염이나 위궤양의 치료의 기본 방향이라고 하겠습니다. 위벽 세포에는 이제 미토콘드리아에서 탄산 탈수 효소를 통해서 미토콘드리아가 수소이온을 만들어내게 되고 그리고 단순 투과 확산으로 이렇게 유입된 염소가 결합을 하면서 위산의 형태로 분비가 되면서 이제 소화를 촉진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아세트콜린이나 가스테린이나 히스타민이 위벽을 자극해서 위산 분비를 촉진을 하는데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탄산 탈수 효소인데요. 만약에 이
자극인자에 의해서 위산이 분비되는 것을 자극을 하더라도 이 위산을 적절하게 생산하지 못하게 되는 이 저산증은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위산이 너무 높아져도 소화 능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살균 작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설사라든가 소화 불량을 일으키게 되죠. PPI라든가 이런 위장약들 그리고 또는 이제 위장 간의 혈류가 충분히 이제 공급되지 못해서 위벽세포에 영양분이 공급해지고 미토콘드리아가 활성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탄산탈수 요소가 충분히 활동하지 못하게 되고 저산증이 오게 되죠.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점막 방어인자는 이제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소마토스타틴이라든가 그리고 알칼리성 분비물 그리고 이제 프로스타글란딘이 위점막의 미세 순환을 증가를 시켜서 위점막을 재생하고 보호를 하는 작용을 하고 프로바이오틱스도 외부 병원균을 억제를 해서 위점막을 방어를 한다고 하겠습니다. 소화기 질환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소화불량, 속쓰림, 그리고 복통이나 복부팽만, 오심, 구토, 멀미, 변비나 설사, 과민성 대장증후군 IBS나 치질, 혈변, 그리고 기타 질환들, 간질환, 담낭, 그리고 당뇨까지 이 질환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소화불량은 사실은 굉장히 자의적인 그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과식이라든가 속쓰림이라든가 그다음 만성 소화불량까지 굉장히 넓게 이렇게 보통 좀 속이 불편해요, 소화불량이에요, 소화가 안 돼요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식후 포만감이나 이제 배가 먹었는데 금방 배가 부르다, 그리고 속이 쓰리다, 그리고 상복부의 통증, 상복부라고 하면 보통 이제 배꼽부터 명치 정도, 그 명치 위를 이제 상복부라고 하는데 보통은 이제 배 전반적으로 좀 답답하다 하면 소화불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속쓰림은 이제 그 명치 위쪽, 명치 위로 이제 어떤 통증이 있는데 그래서 가슴쓰림, 하트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명치 위 상부 위장 간에 이제 타는 듯한 느낌이 있는 것, 그건 속쓰림인데 보통은 이게 이제 이름에서처럼 하트번이란 이름에서처럼 어떤 심근경색이라든가 심장 질환의 어떤 통증과 증상이 일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잘 체크를 하시는 게 좋고요. 어쨌거나 대부분의 위산이 너무 과다하게 분비가 되어서 역류성으로 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소화관은 굉장히 신경이 발달되어 있는 조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점막 밑에 있는 신경이 자극을 받아서 이런 타는 듯한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복통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배가 아파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복통은 굉장히 다양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배가 아파요라고 했을 때 왜 배가 아픈지를 체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픈 부위가 어딘지를 체크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위냐 아래냐, 좌측이냐 우측이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OTC에서 병증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이 중요하고요. 어쨌거나 이 복통에서 OTC에서 쓸 수 있는 성분은 진통제나 진경제나 소화효소제, 위장 운동 조절제나 제산제 등등 다양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배가 전반적으로 아파서 소화불량이 원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특히 이제 복부의 우상부 쪽에 통증이 있다면 이제 간담에 간이나 담낭 쪽에 이상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복통 관련해서 뒤에서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복부팽만, 고창은 이제 장내에 가스가 이제 지나친 세균 발효로 인해서 과도하게 가스가 발생해서 헛배가 부른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장내 가스는 음식과 함께 흡입되는 공기가 한 70%, 그리고 혈액으로부터 확산되는 게 한 20%, 그리고
세균 발효로 인한 게 10% 정도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영양분이 제일 많이 이제 그 영양분을 흡수하는 소장에서 그 가스가 발생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복통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장은 근육이 좀 두껍기 때문에 탄력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가스가 발생했을 때 좀 반응이 바로 나타나는 편이고, 대신 소장에서 발생하는 가스는 즉각 재흡수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유당불내증처럼 소장에서 가스가 과도하게 발생하게 되면 이제 복통이나 설사, 경련이나 이런 변비가 유발되게 되겠죠. 대신 이제 소장과 달리 대장 같은 경우는 그 근육층이 얇고 탄력이 있기 때문에 가스가 발생이 해도 소장만큼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반기로 이렇게 배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제 장내 가스가 지나치게 생성되지 않기 위해서는 위장에서 충분히 소화되고 살균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오심, 구토, 멀미. 오심은 이제 속이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은 느낌이고, 구토는 음식물이 급격한 위장관 수축으로 음식물이 입 밖으로 배출되는 것이죠. 이제 멀미 같은 경우는 이제 구토 중추가 이제 교란 자극을 받는 거죠. 눈, 그다음에 귀 위에서의 어떤 자극이 서로 이제 안 맞아서 오는 교란된 신호가 구토 중추를 자극해서 이제 구토가 오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멀미는 또 동요병, 멀미는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뇌질환, 달팽이관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멀미가 오죠. 네. 이때 이제 구토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괜찮지만 그 간의 문제로 인해서 문맥 고혈압이 생기고 식도 정맥류가 생겨서 구토를 하게 되면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변비와 설사인데요. 변비는 일반적으로 이제 규칙적으로 변을 보면 굳이 변비라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3, 4회라도 규칙적으로 배변을 하면 정상 범위라고 생각을 하시고 억지로 변비약을 먹어서 장에 자극을 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변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방치할 경우에는 장에 자꾸 노폐물이 생기고 여러 가지 부차적인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던가 장누수 증후군처럼 대장 그 점막에 손상을 주면서 생기는 2차적인 질환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변비는 방치하는 것이 좋지는 않습니다. 노인성 변비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간성 뇌성을 이제 간성 뇌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장 폐색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변비 같은 경우는 이제 약물 부작용으로 해서 변비가 유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 번씩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설사는 굉장히 다양한 원인으로 소화불량이나 병원성 미생물, 그다음에 장의 염증이라든가 저산증, 또 비장비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설사가 오게 되는데요. 설사는 사실은 이제 장내 세균층의 불균형이 왔다라는 신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설사에는 지사제와 함께 프로바이오틱스를 함께 복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설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 몸이 뭔가 잘못 먹었다, 내 몸이 이상하다, 너 지금 먹는 게 이상하다라는 표시를 바로 내는 것이기 때문에 과도한 설사가 아닌 일반적인 설사는 그냥 단순 증상이라고 보고 대증요법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 IBS는 일반적으로 성인의 20% 정도가 이제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일반적으로 복통이나 헛배가 부르거나 설사나 변비가 이렇게 자주 오는 경우, 이런 것들은 이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장 근육이 손상이 되면서 그에 따라서 신경 장
점막 밑에 신경들이 예민해진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이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되지 않는 상태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증상에 따라서 다양한 대증요법을 통해서 치료를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장누수증후군은 이제 과민성 대장증후군하고 조금 다른데요. 점막에 물리적인 손상이 오면서 그 점막 사이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물질이라든가 세균이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몸의 염증이나 자가면역 질환을 일으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민성 대장증후군과 장누수증후군은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질, 치액. 치질은 혈관이 부풀어 오르면서 가려움이나 통증이나 출혈이 생기는 것인데요. 혈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또는 내벽에 상처가 나거나 또는 그 안에 고름, 염증이 채이는 이런 걸 다 치질의 범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누면 뭐 치액, 치열, 치류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직장 하부에서 어떤 생기는 혈류장애 그리고 그로 인한 통증 이런 전반적인 증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약물 치료는 간단하지만 심한 경우는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혈변은 이제 위에서 그 출혈이 난 경우는 이제 검은 혈변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대장이나 이런 데서 그 출혈이 나게 되면 붉은 혈변을 보게 됩니다. 어쨌거나 혈변을 보면 금식을 하고 병원 치료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다양한 이제 위장 질환이 있습니다. 뭐 위궤양이라든가 감염성 장질환이라든가 크론병처럼 이제 자가면역성 질환이라든가 뭐 궤양성 대장염, 개실염, 탈장, 정맥류 그리고 장폐쇄나 장폐색처럼 조금 심각한 질환까지 다양합니다. 이 장질환은 사실은 뚜렷한 원인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뚜렷한 원인이 없는 경우도 있고 치료법이 확실하게 정립된 경우도 있지만 치료법이 확실히 정리되지 않은 이렇게 좀 혼합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장질환은 특히 이제 장 협착증이 왔을 때는 굉장히 위급한 상황도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간질환은 위점막만큼 방어기전이 발달하지는 않은 기관입니다. 방어기전은 발달하지 않았지만 엄청난 회복력을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방어기전이 발달하지 않았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치료기전이 많지 않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간질환은 바이러스를 예를 들어도 간염 바이러스는 백신 위주로 예방을 하지 이미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경우는 치료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방간이나 만성 간염 이런 이제 간 기능 개선의 경우도 보면 대부분 천연물에서 유래한 성분들이 대부분이죠. 담즙산이라든가 담즙에서 유래한 UDCA라든가 간장 분말, 마늘류, 그리고 뭐 자아거라든가 그리고 그 오미자에서 추출한 성분과 유사한 성분으로 합성한 BDD, 비페닐 디카르복실레이트, 이런 성분들, 그리고 비타민류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담질환은 통증을 느끼지 못하지만 담낭 같은 경우는 담석증, 담낭간이 폐쇄가 되면 굉장히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죠. 물론 이제 결석이 50% 정도까지 갔을 때 담낭의 결석이 채이더라도 50% 정도까지는 크게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담낭이 이미 통증을 느꼈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상부 복부에 조금 통증이나 좀 결리는 증상이 있으면 항상 간이나 담낭 쪽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담즙이 원활하게 배출되지 못하면 이제 소화불량도 오지만 간도 역시 안 좋아질 수 있는 간질환도 발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담즙이 원활히 배출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 소화기 질환에서 이제 담즙이 원활하게 순환되도록 하는 이담제는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간 질환에 사용되는 이런 대부분의 제품들은 또 이담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간은 기본적으로 이제 재생 능력이 강한 만큼 부작용으로 조직이 섬유화되는 간경변이라든가 세포 유전자 이상으로 인한 이제 암이 많이 발생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이제 이해를 해보자면 간 질환은 기본적으로 간 세포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예방적 치료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사님들께서 이 간 질환을 접근할 때는 항상 예방적 치료가 중요하다라는 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 질환은 이미 증상이 드러나면 이미 늦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성 피로라든가 스트레스, 그리고 과로, 술과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시는 경우, 그리고 이런 고객들 같은 경우는 항상 간에 대한 예방적 치료를 권하는 것이 좋다고 하겠습니다. 실제로 일반 의약품이나 간에 권해드릴 수 있는 의약품 종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뇨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흔한 질병이지만 또 가장 많은 합병증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내분비 질환이기도 하지만 인슐린과 그 소화 효소를 생산하는 췌장의 기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소화기 질환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당뇨와 관련해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는 것은 한국인이 기본적으로 췌장의 기능이 좋지 않다라는 것인데요. 분당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수치적으로 봤을 때 한국인의 췌장 기능은 이제 서양인의 한 60%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사님들께서 당뇨 질환을 접근할 때는 반드시 체질적인 면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뇨는 이제 약사님들께서 가장 많이 접하는 질환이기도 하지만 또 기전이 복잡한 질환이기도 합니다. 당뇨는 이제 단순하게 보면 당 흡수를 억제하는 것, 그리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것, 그리고 말초 조직의 인슐린 감수성을 이제 향상시키는 것, 이렇게 세 가지 측면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과도한 인슐린 분비는 이제 저혈당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죠. 아마릴로 대표되는 이제 설포닐 우레아 계열이 그렇게 저혈당을 이제 유발하기도 하고요. 이와는 다르게 이제 포도당 의존성으로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는 이제 DDP4 억제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저혈당의 위험이 없죠. 자누비아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당뇨 치료제는 또 이 비만 치료제로 이렇게 이제 활용이 되기도 하는데요. 뭐 삭센다 이런 게 이제 가장 유명하죠. GLP-1 작용제로서 인슐린 분비를 자극을 하는 이런 기전으로 개발되었는데 비만 치료제로 사용이 됩니다. 이제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이제 GLP-1 그 비만 치료제를 지금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죠. 글루카곤 라이크 펩타이드 GLP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나중에 당뇨와 관련해서는 다른 강의에서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소화기 질환은 기본적으로 이제 점막이 손상된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다양한 분비선들의 어떤 기능이 저하된 기능에 장애가 생긴 경우들, 그리고 장내 세균층에 불균형이 온 경우, 그리고 이렇게 소화기 평활근의 운동의 이상이라든가 자율신경계 불균형, 과도한 스트레스나 교감 항진, 거꾸로 이제 미주신경의 어떤 기능 저하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혈류 장애, 허혈성 장애나 이런 것들도 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문맥순환 장애도 중요한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약물 부작용, 병원성 미생물, 기생충 등이 주요 원인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점막의 염증, 위장계 점막은 기본적으로 일주일 안으로 대부분 회복이 될 만큼 굉장히 재생력이 강하지만 그만큼 손상도 잘 받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위장 같은 경우는 그 환경 자체가 굉장히 강산의 환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호 기전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염증도 잘 생기는데 염증도 금방 회복은 되지만 문제는 이 염증이 만성화되었을 경우에 점막 조직이 얇아지면서 이렇게 위축이 되거나 거꾸로 점막이 비유화되면서 두꺼워지면서 변형이 오게 되고 그래서 조직의 기능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조직 자체의 변형이 오면 치료 기간이 상당히 오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는 단순히 위장막 공격 인자를 억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히 하지 않고 위 점막이 충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말초 혈류 순환을 원활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초 혈행 순환을 원활히 해서 점막을 회복시키는 기전은 어떻게 보면 한방적인 관점에 가깝다고 하겠습니다. 한방에서는 이제 온리약이나 이기제를 쓰는데 이게 어떤 복부의 혈류를 개선하는 이런 측면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초 이렇게 이제 생강이나 진피, 건강이나 진피 같은 경우가 이제 말초 혈류 개선 효과가 있는데요. 사실은 말초 혈류가 개선이 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죠. 전반적인 혈액이 다 뒷받침되어야만이 말초 혈행도 충분히 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요 작약 같은 경우가 보혈제죠. 보혈제인 작약이 전반적인 혈류를 원활히 돌리는 이런 역할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대추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복부에서 혈류가 충분히 돌기 위해서는 조금 신경이 안정이 돼 있고 부교감 신경이 조금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스트레스가 완화된 그 상태가 중요한데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보기제인 대추입니다. 대추에는 이제 다양한 당분들, 다당체들도 있지만 가바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신경 안정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추가 들어가면서 어떤 신경 완화를 시켜주면서 복부의 혈류를 조금 모아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강이나 진피나 작약, 대추 이런 것들은 특히 이제 생강, 작약, 대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사용되는 본처죠. 근데 이제 실제로는 이 생강이나 진피나 대추 같은 경우는 열성이 있기 때문에 이 세 약재를 다 사용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계지와 감초가 있는데요. 계지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강 또는 건강, 계지, 감초, 작약, 대추 이렇게 5개로 이루어진 이제 대표적인 탕제입니다. 계지탕은 사실 상한론에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그 처방 구성이라고 할 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지탕을 기본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그 한약 그 처방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 한방 강의에서 한번 다루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위장관은 점막 세포의 원활한 순환, 그리고 점액질 및 소화 효소의 원활한 분비가 이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염증이 생기거나 궤양이나 소화 불량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하겠습니다. 또 간담 역시도 이제 담즙이 원활히 그 분비가 되어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염증이나 궤양은 이런 세포 순환이 원활히 되어야 되고 분비물이 원활히 이제 분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장내 세균총의 불균형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최근 들어서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죠. 이 장내 세균총은 기본적으로 한 100조 정도의 세균들이 약 200g에서 300g 정도 뇌의 무게와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300개에서 100여 종의 그 균들이 이런 물리적인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장내 세균은 기본적으로 유익균이 25%, 유해균이 15%, 나머지 60% 정도가 중간균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 중간균은 유익균이 활성화되면 유익균의 모습으로, 유해균이 활성화되면 유해균의 모습으로
이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내 환경을 최대한 유해균의 활동이 원활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죠. 네. 자율신경은 특히 이제 위장관은 자율신경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면 장관 운동도 저하되고 분비 조직도 활동이 이제 떨어지면서 분비물도 저하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평활근 운동 이상과 이제 말초 혈류 장애를 또 일으키게 됩니다. 소화불량뿐 아니라 이제 구토나 변비, 설사 이런 경련을 유발할 수도 있죠. 또 이제 위장관에 이렇게 공급되는 동맥의 혈류 장애가 생기면 허혈성 장애로 해서 이제 허혈성 복통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혈류 장애로 인해서 점막에서의 말초 혈행 자체도 이제 장애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또 위장관 순환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혈류 순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식후에, 특히 봄철이죠. 식후에 졸린다, 식곤증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식사를 했을 때 소화작용을 위해서 혈액이 위장관으로 많이 몰리게 되면서 뇌에 혈액이 부족해지면서 졸리는 현상이 오는 것이죠. 그만큼 소화작용을 위해서는 많은 혈액량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꼭 이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맥순환 장애인데요. 이제 간경변과 같이 간기능 장애로 인해서 문맥순환에 장애가 생겨서 문맥 고혈압이 생기게 되면 1차적으로 간의 영양분이 원활히 공급되지 않게 되죠. 그러면 간 기능 자체가 전반적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뿐 아니라 위장관 전반에 걸쳐서 정맥 혈류 장애가 생기면서 정맥류가 생기게 됩니다. 실제 정맥혈관은 조금 얇기 때문에 정맥류에 의해서 잘 부풀어 오르게 되는데 가장 위험한 것은 이제 식도 정맥류죠. 실제로 간질환 환자의 상당 부분 많은 프로테지가 이런 정맥류로 인한 출혈로 인해서 위급한 상황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도 정맥류뿐 아니라 이제 비장도 비대해지면서 비장 기능이 저하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약물 부작용 같은 경우는 이제 소염 진통제 엔세이드나 스테로이드가 가장 대표적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프로스타글란딘 합성을 억제를 하면서 프로스타글란딘이 하는 점막 보호 작용이 이제 억제가 되면서 위점막이 손상이 되고 속쓰림 등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스피린이나 클로피도그렐 같은 경우는 이제 위장관 궤양이나 또는 이제 출혈의 위험성을 높이게 됩니다. 항생제 또 뭐 여러 가지 제산제들 역시도 소화계 이상의 여러 가지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병원성 미생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이제 헬리코박터 파이로리는 너무 유명하죠. 병원성 미생물은 사실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사실 항생제를 제외하면 뚜렷한 직접적인 치료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대증요법만 쓰게 되는데요. 염증이 심하면 뭐 스테로이드를 쓰거나 설사가 나면 이제 위장관 운동을 억제하는 그런 지사제를 쓰거나 그런 식으로 대증요법밖에 없고 항생제를 제외하고 나면 상당히 병원성 미생물에 의한 병증에 대한 치료 방법이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장관을 통해서 체내로 침투하는 기생충인데요. 한때 이제 대중적으로 굉장히 항암제로 회자가 되던 알벤다졸이나 플루베다졸 같은 경우에 사실은 예전부터 오프라벨로 여러 가지 증상에 쓰여왔던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실제로 그 효과가 이제 체내에 침투한 기생충이나 이런 이제 연충들이 몸에 일으키는 여러 가지 장애를 해소하면서 관련 병증이 이제 해결이 되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해볼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많은 약사님들께서 이
기생충이 여러 가지 우리 몸에 어떤 만성 질환이나 염증성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특히 이제 생약이나 한약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우리 몸 조직에 침투한 기생충을 없애는 이런 연구도 많이 하셨고 실제로 그런 제품들도 약국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우리 몸에 체내 조직에 침투한 기생충이 많은 질병의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아직 미생물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모르는 것이 많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화기 부위별 질환인데요. 간단히 그냥 정리를 해본 것입니다. 부위에 따라 증상을 구분하는 것이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통증은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요. 일반적으로 복부라고 하면 이렇게 횡격막 아래쪽에 치골 위쪽으로 해서 이제 요 부위를 복부라고 하는데요. 복부의 이제 우상부 쪽에는 간담, 좌측에는 이제 비장, 가운데는 뭐 위장과 췌장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위장관은 주로 이제 염증성 질환이고 점막 밑에 신경총들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통증에 민감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간은 이제 염증이 있어도 통증을 거의 느끼지 못하지만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장에 염증이 발생을 하면 통증과 함께 설사라고 하는 확실한 증상을 보여주는 특징이 있죠. 이물질이 침투했다라는 긴급 신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 그림은 뒤에서 통증과 관련해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신경성 위염과 위궤양에 대한 간단한 다이어그램입니다. 신경성 위염은 이제 신경이 과도하게 항진되면서 세포순환이 저하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위 점막에 공격인자는 늘어나고 보호인자는 억제되는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신경성 위염은 이제 신경순환만 개선을 하면 회복력이 빠른 위점막 세포가 원래대로 정상화되는 이런 과정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신경성 위염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향정도 이제 처방하는 경우들이 있죠. 신경을 조금 완화를 시켜준다라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위궤양 같은 경우는 위험에서 조금 더 진행이 되어서 세포 손상이 더 심해져서 세포가 제대로 복구가 되기도 전에 계속적으로 세포가 공격받는 상황. 그래서 신경도 완화시켜야겠지만 빨리 세포 순환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신경성 위염은 신경 순환을 개선을 한다. 일반 위염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염도 신경 순환을 개선한다. 위궤양은 세포 손상, 세포 순환을 개선을 하면서 이제 신경 순환을 개선을 한다라고 간단하게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화기 질환에 사용되는 이제 일반 의약품들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소화 효소나 제산제, 가스 제거제, 그다음 히스타민 수용제 억제제, 그리고 운동 조절제, 항경련제, 그리고 알긴산이나 MMSC처럼 이제 특이 성분들, 그다음 간 기능 개선제, 이담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이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뭐 변비에 쓰는 사하제라든가 설사에 쓰는 지사제들, 이런 종류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소화 효소제는 대부분 천연물에서 추출한 성분들입니다. 돼지 췌장에서 추출한 효소라든가 누룩균에서 이제 추출한 성분들, 파인애플이나 이런 섬유소들 이런 것들이죠. 제산제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제산제를 장기 복용하게 되면 산 반동이 오기 때문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산제는 복합제로 나오기도 하고 단일제로 나오기도 하죠. 네. 그리고 이제 가스 제거제, 보통 헛배가 부르게 되면 이제 단순히 복부 팽만감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통증이라든가 뭐 설사를 동반하기도 하죠. 어쨌거나
복부가 팽만하면서 이제 통증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 그래서 이때는 가스 제거제뿐 아니라 항콜린제를 이제 같이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이한 것은 이제 그 가스 제거제로 허가받은 의약품 중에 약용탄이 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좀 특이한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히스타민 수용체 기량제는 이제 10ml 용량의 파모티딘이 있죠. 전문의약품으로는 이제 20ml 용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20ml 용량은 소화성 궤양에 쓰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OTC용 파모티딘은 이제 속쓰림 소화불량에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동 조절제는 이제 돈페리돈과 트리메부틴이 있는데요. 돈페리돈은 위장 운동을 촉진을 해서 구토 증상을 완화시키고 또 위장 운동을 촉진하기 때문에 위운동 저하로 인한 소화불량에 효과가 있습니다. 트리메부틴은 굉장히 복합적인 작용을 하면서 다양한 적응증으로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복통이나 소화불량, 그리고 뭐 구토, 설사, 여러 가지 이제 위장관 질환에 전반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제, 변비약, 설사약과 동반해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소화제의 팔방미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에서는 이제 트리메부틴이 효과가 있는, 트리메부틴을 드렸을 때 효과 있는 환자분들은 단골이 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반 소화제를 먹어서도 잘 효과가 없었는데 이 위운동조절제 트리메부틴을 통해서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단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트리메부틴과 이제 한방 종합 소화제라고 할 수 있는 열나환 같이 쓰면 웬만한 소화불량이나 급체는 대부분 해소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때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은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위운동을 너무 촉진시키는 경우에는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위염이나 위궤양성으로 인한 소화불량에는 바나사심탕하고 파모티딘을 같이 쓰는 조합이 더 좋겠습니다. 항경련제는 이제 복통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제죠. 단일제도 있고 복합제도 있습니다. 이 MMSC 메틴 솔포늄 염화물인데요. 이건 이제 양배추에서 추출한 성분이고 비타민 U라고도 하는데 손상된 점막을 회복하는, 그래서 이제 점막이 얇아지는 주로 노인이나 아주 쇠약한 환자의 위축성 위염에 쓸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개발된 제품이고요. 카베진이 유명하죠. 국내에서도 이 MMSC를 함유한 몇 가지 이제 위장약들이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특히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 위축성 위염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분들한테는 이 위 점막을 회복하는 기능이 있는 MMSC가 유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알긴산 같은 경우는 이제 갈조류에서 추출한 다당류로 이제 계를 형성하는데요. 제산제와 배합되어서 복합제로 사용을 합니다. 개비땡땡이라는 제품이 최초고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제품들이 이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간 기능 개선은 이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예방적인 접근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밀크시슬이나 UDC, 밀크시슬이 일단 원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간 질환에서는. 그리고 이제 항독소 간장 X라든가 환원형 글루타치온은 기본적으로 이제 의약품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식품으로 나오긴 하지만 약국에서는 가급적이면은 환원형 글루타치온을 권해드리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B군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이 중에 두세 가지 조합을 하면 굉장히 좋은 간 기능 개선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하나 다 좋습니다. 밀크시슬, 글루타치온, 그리고 뭐 UDCA 요 정도 세 가지면 가장 좋겠고요. 여러 가지 다른 제품들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조합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메브라틴과 열라환, 그리고 파모티딘과 바나사심당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거는 이제 일반적인 소화불량, 밑에는 위염, 속쓰림을 동반한 소화불량, 이런 식으로 한번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변비와 설사는 이제 대중요법으로 그냥 쓰시면 되는 아주 가장 흔하면서 간단한 이제 의약품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이제 자극성 하재, 특히 이제 비사코딜 같은 경우에 이제 대표적인데요. 자극성 하재 같은 경우는 복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복통이 있는 경우는 다른 어떤 요런 비사코딜이 함량이 낮은 이런 제품으로 좀 바꾸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변비약 같은 경우는 복용하면 평균 한 8시간 정도 뒤에 장에 도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취침 전에 복용해서 아침에 배변을 하는 것이 어떤 생활 패턴에 좋기 때문에 취침 전에 복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변비약이나 설사약이나 기본적으로 프로바이오틱스를 같이 복용하도록 권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같이 권해드릴 때는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메이커 회사에서 나오는 10포짜리 프로바이오틱스를 같이 권해드리면 굉장히 복약 수능도가 좋은 편입니다. 다음은 소화기 질환 일반 의약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산제 같은 경우는 이제 단일제도 있고 복합제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알긴산이 들어있어서 역류성 식도염에 효과가 있는 제품들, 그리고 가스 제거제가 들어있어서 이렇게 가스 제거에도 효과가 있는 이런 식으로 조금씩 성분을 달리하는 이런 복합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제들은 이제 구성 특징을 잘 보고서 증상에 맞는 제품을 잘 매칭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소화제로 유명한 회스탈인데요. 이 회스탈은 이제 소화 효소의 함량이 높고, 그리고 이담제가 들어있고 가스 제거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구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기름진 음식, 육류를 섭취를 했을 때 좋은 선택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위장운동 촉진제 성분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회스탈을 판매를 하시게 되면 상황에 따라서는 트리메부틴, 위장운동 조절제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트리메부틴을 같이 권하는 것이 좋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효과를 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속쓰림, 위염 증상이 있는 환자한테는 이제 주의를 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파모티딘은 이제 OTC지만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ETC에 있는 적응증을 잘 살펴서 오프라벨로 활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종합소화제 몇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 보겠는데요. 종합소화제는 기본적으로 대부분 제산제나 소화효소, 그리고 위운동 조절제, 이담제, 나머지 기타 성분들, 생약 성분들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에 따라서 하나하나 살펴서 이제 제품을 선택해서 드리면 되겠습니다. 속쓰림이 있다면 제산제가 들어있는 것, 그리고 기름진 음식을 먹었다면 이담제가 들어있는 것, 그리고 과식하지 않아도 조금만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고 헛배가 부르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위장관 운동이 조금 부족한 것으로 보고 트리메부틴이 함유된 것, 그리고 만성 소화불량이나 이제 노인성 소화불량으로 위축성 위염 증상으로 보일 경우에는 이제 MMSC가 함유된 성분을 권해드리는 것이 좋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위장약들, 약사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위장약 종류들을 한번 보시면서 어떤 성분들이 있고 어떤 류의 성분이 없는지를 조금 분류를 하셔서 그 증상에 맞는 환자들의 간단한 상담을 통해서 조금 더 적응도가 높은, 복약 수능도가 높고 효능이 높은 제품을 권해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변비약은 대부분 이제 대변을 무르게 하는 대변 연화제와 자극성 하제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듀크락스인데 어쨌거나 복통의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메이킹 같은 경우는 이제 카센트라놀이라고 해서
그 대황의 주성분과 비슷한 성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대황의 어떤 대용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담제 UDCA가 있습니다. 그래서 툴코락스와 메이킨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 기능이 조금 약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분들한테는 메이킨이 조금 더 좋다고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이킨이나 툴코락스 어떤 그 유사품과 이런 꼭 다른 제품들이 있죠. 약국에서 쓰시는 영매품들이 있으실 텐데 그거와 이제 변락을 같이 해서 특히 노인성 변비 같은 경우는 요 변락이라는 제품을 같이 쓰는 편입니다. 변락은 이제 차전자 피센나 노회에서 대황 후박 작약해서 한약제제로 보면 마자인환과 약간 비슷합니다. 마자인환 자체가 이제 노인성 변비에 쓰는 한약제제인데요. 이렇게 일반 변비약과 변락을 같이 쓰게 되면 어떤 복통의 부작용도 좀 덜하고 그리고 재구매율도 높은 편입니다. 여기에 이제 더 추가적으로 프로바이오틱스를 권해드려도 특히 이제 변비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변 자체가 굉장히 경우에 따라서는 짜증스럽기도 하고 어떻게든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들이 크시기 때문에 제품만 잘 구성해서 드리고 효능만 있으면 굉장히 복약 수능도도 좋고 어떤 받아들이시는 폭도 넓어서 네. 최대한 좋은 제품으로 잘 권해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제 재구매율도 높은 편입니다.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유명한 이제 액상소화제죠. 가스알명수와 베나치오인데 소화제로 사용되는 본초는 대부분 이제 향신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뜻한 성질도 있고 그래서 말초혈행을 개선하고 점막을 자극하고 항균 작용이 있는 이런 향신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이나 육계나 이런 거, 아선향, 정향, 육두구, 후박 이런 것들 다 이제 향신료에 해당이 되는데요. 일단은 요 두 가지를 보면 이제 특이한 것이 이제 현오색이 들어가는데요. 사실은 찾아보시면 한약제제 중에서 현오색이 들어간 한약제제가 거의 잘 없습니다. 특이하게도 이제 모트리톤, ETC 모트리톤 같은 경우에 기능성 소화불량에 쓰는 모트리톤에 현오색이 들어있죠. 이런 좀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오색은 이제 간이나 심포에 이렇게 작용을 하면서 이 소화불량으로 해서 복부 쪽 상복부에 혈류장애가 생겼을 때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가스알명수나 베나치오 모두 진피, 건강, 육계 창출 이렇게 공통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가스알명수에서는 조금 더 자극적인 성분들이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만큼 가스알명수가 이렇게만 보면 훨씬 더 작용이 강해 보이지만 이 두 제품은 사실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가스알명수는 여기에 가스까지 더 더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훨씬 더 강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걸 거꾸로 말을 하면 가스알명수는 너무 위장 기능 자체가 약한 사람한테는 오히려 또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위장 기능이 튼튼한 체질에는 굉장히 효과가 좋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베나치오 같은 경우는 이런 기본적인 따뜻한 성질의 약재의 감초와 회양 이렇게 두 가지만 권위작용을 하는 두 가지 생약제제만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원래 위장 기능이 약한 사람, 원래 위장 기능이 약한 분들한테 이렇게 감초가 들어가서 평활근, 긴장이완, 그러니까 위장이 너무 위축되어 있는 긴장을 풀어주는 이런 역할들, 그리고 회양이 들어가서 조금 혈액순환을 돌려주는 정도의 역할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씩씩한 분들 오시면 가스알명수 드리고요. 예민하신 분들이 좀 체질이 약하신 분들이 가스알명수를 찾으시면 베나치오로 이렇게 바꾸어서 권해드립니다. 베나치오 같은 경우에 평소에 원래 위장 기능이 약한 분들한테는 베나치오가 더 좋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따뜻하게 해서 이제 드리면 굉장히 반응이 좋죠.
그래서 온장고에 베나치오 넣어 놓고 그렇게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이제 L-멘톨이 들어있는데, 가스알명수는 보시다시피 이제 뜨거운 성질의 그 약재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열성 약재들이 성분들이 체내에서 충분히 이제 이렇게 그 발산되고 순환될 수 있도록 L멘톨이 들어갑니다. L멘톨은 이제 그 실량 해패약인 박하의 대용으로 이제 들어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L멘톨이 들어가면서 물론 점막을 자극하는 효과도 있지만 실량 해피약이기 때문에 이렇게 열을 발산하고 이렇게 순환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베나치오에는 L멘톨이 그냥 첨가제로서 아주 미량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가스알명수를 써야 되는 분과 베나치오를 써야 되는 분을 구분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가스알명수는 역사가 오래된 만큼 대단히 좋은 구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약용탄과 정로환인데요. 약용탄은 굉장히 특이한 약입니다. 외국에서는 이 약용탄을 이제 경구용 활성탄이라고 해서 건강보조식품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은 국내에서 생산을 하고 일반 의약품으로 약용탄 단일제로는 유일하게 허가받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허가 사항도 이제 생선가스, 장내가스의 흡착, 그리고 약물 화학약품에 의한 뭐 중독 시 응급 해독에 사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분말 제품도 있고 과립 제품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숯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미세한 다공 구멍이 있는 그 성분이고, 그래서 그 다공층에 여러 가지 가스나 화학 물질들 그리고 수분을 흡수해서 불필요한 미생물의 번식을 억제하는 이런 환경을 만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스를 제거한다는 것은 사실은 가스로 인한 장관 그 점막의 자극을 없앤다는 것을 의미를 하겠죠. 그래서 숯 자체가 실질적으로 살균 작용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생물, 불필요한 병원성 미생물이 증식하는 것을 억제를 해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관 전체에 작용을 해서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의약품이기 때문에 약국에서만 판매가 되죠. 다음은 이제 유명한 정로환인데요. 정로환도 이제 가스알명수와 마찬가지로 이 진피가 사용이 됩니다. 사실은 이제 정로환은 일본이 러시아와 전쟁하던 그 구한 말에 러일 전쟁 때 개발되었던 군수의약품이죠. 그래서 그 기원을 보면 좀 불편한 약이긴 하지만 효과나 구성은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균 작용이 있는 이제 크로소트를 썼는데 이게 이제 발암성 문제가 되면서 쓰지를 못하게 되면서 한동안 정로환이 구성이 바뀌는 그런 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구아야콜이라는 성분을 쓰고, 그리고 이 구아야콜은 크레오소트만큼 항균 작용이 높지 않기 때문에 항균 작용을 조금 더 보강하기 위해서 향부자 대신 황백을 쓰게 됩니다. 청열 조습제인 황백을 쓰게 되고, 그리고 향부자가 가지고 있는 그 이기제의 성분, 혈액순환을 해주는 요런 그 기능이 좀 저하된 것을 진피의 함량을 높이면서 이제 보강을 해주는 구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쨌거나 황련, 황백이 같이 쓰이고 있죠. 정로환에는. 그래서 황련, 황백이 같이 쓰이는 이제 한약제제들은 사실은 신경계에 작용하는 한약제제들이 좀 많습니다. 뭐 거풍지 보단이라든가 시오 청간탕이라든가 황련 해독탕처럼 약간 이제 신경계에 작용하는 그런 한약제들이 황련, 황백을 같이 쓰는데 어떻게 보면 장의 활동이 뇌 활동에 영향을 준다라는 장내 축의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한약제제에 대해서 소화기에 쓰이는 한약제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소화제로 한약제
소화제로 쓰이는 한약재들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향신료들이 많고 방향화습약이나 이기약이나 온리약들, 그래서 백두구라든가 창출 후박, 그리고 진피라든가 지실, 요런 것들이 많이 쓰이죠. 그리고 건강, 부자, 산초, 회양, 요런 것들이 앞에서도 보셨다시피 요렇게 보셨다시피 요런 방향화습, 이기, 온리 거한약들이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식약이 있는데, 소식약은 말 그대로 소화제를 의미를 합니다. 메가나 고가는 이제 발효한 발효곡류, 곡류 효소에 해당이 되고요. 신곡은 이제 누룩균에 해당이 됩니다. 내복자, 산사자들처럼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소화 효소에 해당이 되는 이런 성분들이 되겠습니다. 이 다이어그램에서도 보시다시피 대부분 다 따뜻하게 작용을 합니다. 따뜻하게 작용을 하는데 이 중에서 이제 차갑게 작용하는 약재가 이제 지실과 천년자, 이렇게 차갑게 작용하는 약재도 있습니다. 사실 지실 같은 경우는 이제 이기제이긴 하지만 차갑게 작용하기 때문에 염증을 내리는 이런 약재에 좀 들어갑니다. 배농상급탕이라든가 사역선, 그리고 청상보화환처럼 염증을 내리거나 상기된 것을 좀 가라앉힐 때 지실을 쓰게 됩니다. 이 차갑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신경을 좀 안정시켜 준다, 그리고 소염 효과가 있다, 이완을 시켜 준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실이 이제 소염 작용이 강력하고 관상동맥을 좀 이완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실이 좀 차갑게 작용을 한다라는 것. 소식약은 요즘 건강식품으로 많이 나오는 곡류효소, 그리고 신곡은 프로바이오틱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간담에 작용하는 이제 본초들인데요. 평간식품약은 간에 작용을 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뇌의 신경자극을 조절하는 신경성 펩타이드를 함유한 동물성 생약이 많습니다. 누에나 진해, 우황, 정갈, 이런 것들이죠. 실제로 이제 간 뇌축, 장 뇌축, 폐장, 이런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 이해하는 것이 사실 약국 OTC에서 상당한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공부를 해서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청열제는 기본적으로 서늘하게 작용을 하는데, 서늘하게 작용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염증을 억제한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직접적인 소염 작용을 할 수도 있고, 또 직접적인 소염 작용이 아니더라도 항균, 항바이러스 작용, 항원충, 항충 작용을 통해서 이제 염증을 없애고 조직을 회복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혈전이라든가 혈소판이라든가 적혈구 이상 같은 혈독을 이제 해소하는 그런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담에 염증이 생기고 간경화나 간질환이 이제 생기면 기본적으로 문맥순환이나 담즙 분비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복부 전반에 순환 장애를 일으키게 되겠죠. 이런 순환 장애를 이제 담이나 습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청열제는 기본적으로 간에서 시작되는 담습을 제거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청열제가 열을 식힌다라는 그 말 뜻처럼 대부분 이렇게 서늘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따뜻한 성질은 거의 없는데 유일하게 여기 비위장에 약간 따뜻하게 작용을 하는 것이 이제 청열 해서약으로 사용이 되는 이런 약재 중에서 백편두라고 있습니다. 이 백편두라고 하는 것은 이제 편두, 평평한 형태의 콩인데요. 까치콩이라고 해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편두 같은 경우는 따뜻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청열제를 써야 하는데 위장 기능이 너무 약하다고 했을 때는 이 백편두를 쓸 수가 있겠습니다. 청열제는 주로 간에 많이 작용을 하는데, 보시다시피 간에 많이 작용을 하는데 간은 바이러스에 취약하죠. 그래서 간에서 항바이러스 작용을 하거나 간의 염증을 억제해서
간 기능을 개선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간 기능을 개선한다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혈액 항상성을 유지를 한다. 혈중에 있는 여러 가지 혈소판이라든가 혈중 지질 농도를 조절을 한다. 그리고 알부민을 통해서 혈액의 농도를 조절한다. 그래서 혈액 항상성을 유지를 해서 혈액순환을 원활히 해준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원활한 이담작용을 통해서 소화를 촉진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맥순환을 원활히 해서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해준다. 이런 식으로 의미를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장에 서늘하게 작용을 하는데, 이건 대장에서 항균 항발에서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위장에도 작용을 해서 너무 항진된 위장의 기능, 위열이나 위염이 생긴 것, 위운동을 조절해 주는데, 다만 위장관이 너무 냉하고 약한 경우에는 설사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고 장기 복용할 수가 없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소화기 질환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한약 제제들인데요. 이건 그냥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본 것입니다. 약사님들께서도 다들 나름의 한약 제제들을 잘 사용하고 계실 테고요. 어쨌거나 좀 더 다양한 한약 제제들을 환자에게 잘 적용할 수 있으면 환자에게나 약국 경영에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약 제제 관련한 내용은 별도 강의에서 조금 더 실용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한약 제제 곽양정기산, 반화사심탕, 열라환에 대해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곽양정기산은 소화제는 아닙니다. 소화제는 아니지만 여름에 냉방병, 여름 감기, 더위로 인해서 식욕부진 요구나 설사, 그래서 여름 감기로 인해서 복부가 냉해지면서 오는 위장관 질환에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전신 권태 이런 데 쓸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보기제와 해표제가 같이 사용이 된다는 것은 이제 몸살 증상에 쓴다라는 것을 의미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폐에 많이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폐에 따뜻하게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감기 증상에 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제 소식제가 없습니다. 소화제는 아니다. 소화제는 아니다라는 것. 그리고 비위장이 따뜻하게 작용한다. 그래서 이기제나 온리약이나 방향하습약을 써서 복부의 혈액순환을 돌려주고 분비운동도 시켜주고 연동운동을 촉진해준다. 그래서 전반적인 혈액순환을 도와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름이 되면 이제 체열 발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복부의 혈액이 좀 부족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또 여기다 이때 에어컨 바람까지 쐬면 혈류순환이 더 악화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쓰게 되는 것이 곽양정기산입니다. 반화사심탕은 기본적으로 곽양정기산처럼 소식약이 없습니다. 소식약이 없기 때문에 소화제는 아니다. 소화제는 아니지만 소화계 질환에 사용이 된다. 그래서 속쓰림을 동반한 소화불량에 사용이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반화사심탕은 기본적으로 위염약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이 청열 조습약, 위장이나 이제 간담에 서늘하게 작용하는 청열 조습약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청열 조습은 이제 습열을 제거를 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습열이라고 하면 위장의 염증, 위장 카타르를 억제를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위장 카타르라고 하면 근만성 위장 카타르, 카타르라고 하면 이제 위 점막의 염증으로 인해서 점도가 높은 점액질이 분비가 되는 것인데, 이때 이제 약간의 피를 같이 동반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위염의 한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황금 황령과 같은 청열 조습약은 또 간경락에서 항혈소판 작용을 하고, 또 심장경락에서는 이제 혈관을 이완시키는, 혈관 평활근을 이완시키는 작용을 해서 복부의 혈류를 개선하는 작용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대장에서는 항균 항발에서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온화 한담약인 바나 같은 경우는 이제 마름 기침에 사용되는 맹문동탕에 사용이 되는데 그와 비슷한 기전으로 바나가 들어가면서 점액 분비를 촉진을 해서 위점막을 보호해 준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온리약으로 사용되는 건강은 굉장히 다양한 효능 효과를 지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항균, 항염 작용이 있고 위장관 운동을 촉진을 시키고 이제 혈행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바나나, 온리약, 청열 조습약처럼 이렇게 활발한 활동을 하는 이런 약재들의 이 활동을 뒷받침해 준 것이 바로 보기제인데요. 보기제는 기본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추처럼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또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스트레스 해소, 긴장 완화는 기본적으로 혈액이 잘 공급될 수 있는 원활한 혈류가 이제 돌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신경 완화가 되고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야 복부에 혈류가 잘 돌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신진대사를 촉진을 해 주어서 이 위장관 운동의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충분히 생산해낼 수 있도록 이제 도와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제는 어떤 원료 공급원으로서의 활동을 한다. 그리고 온리 거한약, 건강 같은 온리 거한약은 펌프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청열제는 이제 공급관을 막고 있는 그런 찌꺼기들을 제거를 해준다. 반하는 그게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이제 계면활성제 아니면 이렇게 기름막, 보호막 역할을 해준다라고 비유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반하사심탕은 점막이 손상되어서 속쓰림이 동반되면서 위 운동도 좀 약화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특히 이제 보시면 숙취가 있죠. 술 마신 다음 날 숙취 해소제로 같이 조합을 하면 좋습니다. 예, 특히 숙취가 명기가 되어 있어서 복약 순응도도 높다고 하겠습니다. 연라화는 보시다시피 이제 소식제가 사용이 됩니다. 내복자나 산사신국처럼 소식제가 사용이 되기 때문에 연라화는 소화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라화는 종합소화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소화 효소제도 들었고 분비 촉진하는 소화효소 분비 촉진 작용, 이담 작용, 혈류 개선 작용, 그리고 항균 항발해서 작용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종합소화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적응증도 식체, 관련, 소화불량, 굉장히 간단하지만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죠. 전반적인 소화불량에 다 쓸 수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반하사심탕과 비교를 하면 열라한에는 보기제가 없습니다. 반하사심탕에는 보기제가 있지만 열라한에는 보기제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화한담약이 역시 열라한에는 온화한담약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차이는 기본적으로 위점막은 정상적이지만 일시적으로 소화가 되지 않는 상태를 가정을 해서 이 열라한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중요한 것은 이제 위염, 속쓰림, 위점막이 손상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쓰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성분들이 어떻게 보면 소화는 촉진시키지만 거꾸로 보면 위점막에 대한 공격인자를 활성화시키는 활동을 한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점막이 손상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쓰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속쓰림을 동반한 소화불량이나 특히 이제 노령 환자의 위축성 위염은 전반적으로 점막 자체가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위축성 위염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이제 베나치오를 써야 되는 약한 환자한테 가스알맹수처럼 강한 걸 쓰면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열라화는 어떻게 보면 불을 열심히 떼어주는, 근데 자칫하면 원료는 없는데 불만 열심히 떼는 형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나와는 굉장히 좋은 종합 소화제지만 위 점막 자체가 약한 경우에는 쓰지 않는다라고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대부분의 경우는 가스알명수의 열나환이든 베나치오의 열나환이든 액상소화제와 같이 결합을 했을 때 굉장히 효과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제 한약제제들은 이제 별도의 셀코디 강의에서 조금 더 다루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능성 식품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프로바이오틱스를 제외를 하고 나면 위장간에 프로바이오틱스와 이제 한두 가지 종류의 혈당 관련된 제품들 그리고 밀크시스를 제외하고 나면 실제로 소화기 질환에 사용되는 건강기능식품 종류는 많지는 않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따로 별도 강의를 통해서 제가 한번 다루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성 식품의 원료는 크게 고시형과 이제 개별 인정형이 있는데요. 고시형은 식품공전에 이제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격이 이렇게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확인해서 제품화할 수 있는 성분들이고요. 개별 인정형은 그 생산회사에서 별도 규격을 설정을 해서 식약처에서 인정을 받아서 별도의 규격을 이제 획득한 그런 이제 원료가 되겠습니다. 똑같은 원료라도 이제 개별 인정형으로 가면 규격이 조금 달라진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소화기 질환은 기본적으로 위건강, 간건강, 혈당, 간건강 정도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위건강은 고시형이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개별 인정형만 있어서 유명한 것이 이제 메스티검, 위불편감 개선,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 감초 추출물 같은 경우 헬리코박터균 억제하는 것, 그리고 아티초크가 이제 담즙 분비를 촉진하고 지방 소화에 도움을 준다. 요런 정도가 이제 많이 특히 이제 인터넷에 많이 이제 판매가 되는 제품들이고요. 장 건강 같은 경우는 식이섬유류가 많고 그리고 이제 올리고당, 프락토 올리고당류들이 많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도 당연히 이제 굉장히 큰 그 시장이죠. 아마 전체 기능성 식품 중에서 가장 큰 시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이 약국에서 시작을 했지만 온라인이나 그 약국 이외의 시장이 너무 넓어지면서 사실 약국에서의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은 좀 무너졌다라고 볼 수 있을 만큼 힘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이제 다양한 만성 질환에 프로바이오틱스를 활용할 수 있는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약국에서 항상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그런 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별도로 강의를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혈당은 이제 만성 질환이고 난치성 질환에 가깝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기능성 식품 생산하는 연구하는 쪽에서도 이 혈당 관련한 기능성 식품을 항상 많이 이제 개발을 하고 상품화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구아바 잎 추출물이나 바나나 잎 추출물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쓰이고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식이섬유류들 역시도 당 흡수를 지연을 하고 그런 측면으로 해서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상엽 추출물이라든가 감태 주정 추출물, 인삼 가수분해 농축물 등등이 있습니다. 건조 누에 분말도 있고요. 그다음 간 건강은 어쨌거나 밀크시슬이 원탑입니다. 밀크시슬은 의약품 원료로도 사용이 되지만 특이하게도 식품공전에 수록이 되어서 기능성 식품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밀크시슬을 빼면 이제 헛개나무라든가 뭐 표고버섯 균사체 정도가 있는데요. 어쨌거나 기능성 식품은 전체 기능성 식품은 시장은 확대되고 있지만 약국 시장은 거의 정체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을 다루기 위해서는
한약재제나 기능성 식품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기능성 식품을 어떻게 하면 단품보다는 다른 제품과 복합적으로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인가 하는 부분을 계속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기능성 식품은 나중에 따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인데요. 소화계 질병은 이제 기본적으로 소화계 질병은 대증요법으로 일단 접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프다고 했을 때 통증의 부위가 어디인가라는 것을 잘 살펴서 그러면 통증의 부위가 우상복부니까 간담이 안 좋다라든가 상복부니까 역류성 식도염이거나 또는 심혈관계에 좀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 중간 배꼽 주위라고 하면 그냥 위경련이거나 위염, 위궤양, 일반적인 위장질환, 위장관 질환일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좌측, 좌상복부면 비장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복부로 내려가면 대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어서 통증의 부위에 따라서 증상의 부위를 나눌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진경제를 쓸 것인가, 위염약을 쓸 것인가 몇 가지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통증 부위가 어디인가 하는 것이 소화계 질병의 어떤 를 판단하는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 이제 소화계 약국 OTC에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짚어드리고 강의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화계 약국 OTC는 기본적으로 대증요법이다. 그래서 통증 부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약물 부작용을 확인을 한다. 그리고 간 질환은 예방적 관점이 중요하다.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를 잘 활용을 한다. 소화기 OTC는 대부분 생약이거나 생약에서 유래했다라는 점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다루지 않은 다른 내용들은 별도 강의나 OTC 솔루션 개론의 9장이나 10장에서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6강 강의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7강에서 소화계, 심장, 신장의 이해 강의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